정도 되는데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있는 이 기관사하고 쉬는 시간만 되면 맨날 바꿀 거예요. 거의 실력이 비슷해가지고 맞바꾸고 있는데 이제 한 3판 지면 흙을 들고 3판 이기면 또 100을 뺏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승부가 나도 뭐 불개를 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뭐 한 10집 이내로 승패가 걸리거나 그런데 어제는 이상하게 제가 만방으로 이겼거든요. 만방으로 이겼다는 건 그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제가 컨디션이 좋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어제는 컨디션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야근을 하고 나서 오늘 되게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행설수술해서 제가 이 그림은 우주의 역사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무한대로 바꿀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너무 크게 그렸는데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시점이죠. 이걸 좀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확대해서 1차 여기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실선으로 된 거를 한 500년 지난 다음에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서 지금 한 70년쯤 됐나요? 몇 년? 40? 건국하고 48년이니까 70년쯤 되죠? 진짜? 10년 가까이 70년. 66년? 근데 70년 그냥 잘 거예요. 대충. 운동이 쭉 어쨌든 있었지만 다 단절돼 버리고 노동운동이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30년 좀 되는 것 같아요. 87년이니까 30년이 안 돼. 대충 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긴 역사에서 이걸 현미경으로 확대했는데 이 30년의 역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핸드폰에다 이렇게 써놓고 다닙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자 이렇게 문구를 써놓고 다니는데 지난 과정을 사적으로도 돌아보니까 매번 그때마다 정세에 따라서 되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저한테 남아있는 인생이 지금까지 사는 인생보다 길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더 오히려 침착하게 천천히 돌아가자. 안 되는 건 뭐 걸림돌이 생기면 또 피해가고 무너뜨릴 수 있으면 무너뜨리고 이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만 너무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원고를 준비할까 이랬는데 예전에 노동운동의 오늘 제목이 그런 겁니다.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및 전망 이런데 뭐 마땅히 정진일 박사님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써왔던 그런 제목을 그냥 붙이니까 현황을 수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긴 하겠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그다음에 한국노총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했고 이걸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수치로 정리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대충이라도.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본 애들이 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제가 호주 가서도 만난 활동가들로는 89년도에 이미 87년도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노동운동이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한국은 곧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 노동운동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호평을 하고 또 짧은 기간 내에 정권을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조직률도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노동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이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요즘은 그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에서 입지가 없어지는 정도로 한국의 노동운동이 거의 좀 죽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큰 나무인데요. 소위 자본이고요.
이걸 잘못 그려가지고. 이거 뭐 같아요? 주사요? 빨대. 빨대를 꽂은 거예요? 아, 이 나무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쭉쭉 빨아먹는 거. 이건 노동운동.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동운동이 왜 이렇게 쇠락했고 거의 지금 다시 회복 불능일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할까? 그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7년도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의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88년도에 88 올림픽도 하고 그랬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 무렵이 한국 자본주의가 특히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가 가장 순이익률이 높았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윤 축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전에 60년대, 70년대부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본이 엄청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에 저항 세력도 없고 그 축적된 이윤을 부동산에다 투기하거나 뭐 전부 투기 자본으로 전환되고 있던 시점에 노동운동이 뻥 터져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니 막 내줬었거든요. 사실은 뭐 구로공단 우리 사무실 구로공단에 가까워가지고 구로공단 노동자들하고 접촉이 많았었는데 임금을 5만 얼마를 받다가 한 1년 투쟁하고 났더니 20몇 몇만 원으로 늘어나면 이게 1년 사이에 300%, 400% 막 심지어는 한 5년 사이에 5000%까지 임금이 상승한 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87년도부터 90년대 초반 이 사이에. 근데 500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임금이 한 3만 원 수준이다가 사무시고 한 150만 원 요 가까이 되는 IT 산업들이 초기에 이제 그렇게 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몇백 프로씩 임금이 상승했던 시기에 자본이 왜 이렇게 돈을 풀었을까? 이게 뭐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회사 문 닫아야 될 정도 상황이고 장사는 막 되고 있는데 파업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파업하려고 하는 움직임만 있으면 그냥 다 노력을 좀 들어주는 상황이었어요. 노동조합이 없는데 또 노동조합 만들겠다. 그리고 노동조합 만들면서 협상 들어가면 돈 문제는 그냥 착착착 해결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자본이 돈을 풀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이 아마 그때 상황을 지금 걸로 대비해갖고 본다면 완전히 무슨 돈만 밝히는 짐승들로 아마 취급을 할 건데 또 국민들도 그렇게 볼 건데 옛날에는 사실 그 노동자들이 맨날 자기 임금 인상 투쟁만 했어도 바깥에서 볼 때는 민주화 투쟁한 걸로 포장돼 있었거든요. 이게 솔직한 그때 당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빨리 이제 빨대로 계속 뽑아다니다 보니까 노동운동이 자본의 이윤 축적되어 있는 부분을 빨대로 빨아가지고 자본이 위기가 온 건 아니잖아요. 자본이 이윤 축적 위기가 온 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대량 생산에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특히 제조업 중심의 이윤 축적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 자본 스스로 위기를 맞이한 건데 노동자들이 축적된 이윤을 그나마 계속 따라당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노동자들한테 모든 자본주의 위기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상황을 그 책임론으로 몰아갔던 게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운동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의 문제로부터 저는 원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임금 인상 투쟁만 해도 민주화 투쟁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절에 투쟁 자체가 뭐 합법이고 불법이고 그런 거 우리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고 막 투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넘어서면서 힘이 축적됐을 때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노동운동이 좀 확대되고 조직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를 차분하게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왔더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반성에서 오는 거긴 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나가고 난 일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당시에는 또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전략을 내기도 했지만 왜 이게 관철이 안 되고 또는 용두삼이가 되고 이랬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권력의 문제인 것 같답니다. 노동조합의 집행부나 뭐 집행부라고 하기도 하고 지도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상급단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전노협에서 플러스 현청년 이게 95년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노협 그리고 (12개) 업종연맹회의 이렇게 4개 단위가 통합을 해서 전노협은 한 22만 정도 됐었어요. 회원수가. 그 다음에 이런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12개 업종에는 병원, 그 다음에 언론, 사무, 뭐 요즘 서비스 얘기하는 관광이 아니고 호텔, 그 다음에 유통, 뭐 건설 등등등 해서 전교도 있네요. 전교도 등등등 해가지고 12개 업종회의가 있었고 여기에 있는 이 12개 업종회의 산하에 있었던 개별 기업노조들이 일부는 전노협에 금소수익이나 이런 전노협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들도 있었고 또는 현청년 기업도 있었고 대노업 기업도 있지만 업종별로 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데도 있었는데 이 전노협이 22만이던 최대 조직이 22만이던 시절에는 한국노총이 약 150만 명, 170만 명 이렇게 많게는 190만 명까지 본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언론에는 그때는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도 했지만 전노협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당시 기사가. 그리고 노동운동을 거의 대표하다시피 하는 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이었었죠. 근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훨씬 숫자가 많은 한국노총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까 전노협 중심으로 계속 그리고 이런데도 사실은 전노협이 잡는 각종 집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토론회나 이런 데에 그 추천 대상자이기나 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전노협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쳤어요. 사실상 조직 숫자는 이쪽이 훨씬 많고 조합원 숫자도 많았지만 어쨌든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95년도에 11월 달에 민주노총을 건설할 때 처음에 45만 명 KCTU 민주노총을 건설할 때 45만 명으로 출발했다가 오늘날 뭐 80만 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한때 80만 명 살짝 넘는 시절이 있었는데 공무원노조가 13만 명이었는데 시절입니다. 그때 한국노총보다도 숫자가 많았고 이게 제도권 언론에서도 제1노총 민주노총이 제1노총보다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인데 지금은 다시 또 숫자가 줄어 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이게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1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 내지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축적해온 이윤에다가 빨대를 받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영향을 공급받다가 그 줄이 끊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동운동도 동시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 대처하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그리고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것이 저는 이제 노동운동 쇠락과 이 몰락까지 표현하는 건 너무 잔인한데 거의 몰락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거 동의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노동운동 내에서는. 무조건 탄압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로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탄압이 왔는데 탄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바꾼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메모를 해본 건 한 위기의 원인은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이게 중장기적인 전략 부재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외적 요인에 의해서 매우 약화되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문제. 그래서 갑자기 전술이 바뀌기도 하고 뭐
쭉 추진해왔던, 예를 들면 전노현 말기에 추진했던 세제 개편 투쟁이 있었어요. 그 금성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제 개편 투쟁을 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지, 집행부가 바뀌거나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그런 걸 지금까지도 쭉 했으면 상당한 성과도 있었을 거고 사회적 이 세금제도 개편도 실제로 쟁취했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도 기획된 전략을 실천하려고 만들었다가 실천하지 않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탄압과 이게 뭐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생기는 건데, 이런 게 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탄압이 닥치면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얘기하다가 분열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뭐 때로는 이게 좌우로 분리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이런 이 탄압을 받고 안팎의 노동조합을 흔드는 그런 원인이 발생했을 때 왜 분열로 이어지냐면, 꼭 그때쯤 되면 임기가 2년 내지 3년짜리 집행부다 보니까 그런 탄압이나 원인에 대해서 현 집행부가 지금 상황이 이랬는데 대응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래도 조합원들한테 계속 선동을 한단 말이죠.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피했다랄지, 그리고 뭐 실리만 추구했다랄지 이러면서 비판을 하면 다시 집행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방어하거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변명하거나 이러면서 인간관계까지 상해지고 결국은 파벌로 분열되면서 그 안에 이제 일부 이론가들이 조금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끼리 우리는 좌파고 저쪽은 우파다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분열로 이어지고, 그리고 자생경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출신들이 만나면서 조금 정교하게 그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듬어지면서 이제 무슨 파 이렇게 정파들이 생겨나는, 이게 이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본의 이윤축적 유기가 노동운동 유기 같이 불러온 거라 이렇게 했더니 뭐 어느 한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건데요. 제가 보는 이 네 가지를 다시 이제 그러면 지금 노동운동의 현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렵게 되고 지금 분열되어 있고 하는 것은 굳이 뭐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생략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좀 더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이 내부의 소위 개혁파들의 움직임이 이제 민주노총이 상대적으로 이 강대해지니까 한국노총도 살아남으려면 그 내부에 그동안에 정부에 충성하고 집권여당에 계속 끌려다니던 어용들을 쳐내고 개혁파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과 거기서 논의되던 내용을 그대로 바톤 터치해서 이름만 바꾼 게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 노사정위원회라고 생겼고, 노사정위원회는 법으로 제정되면서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 계속 정부는 어떤 집권당이 들어와서도 누가 대통령을 할 때든지 간에 하여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다 끌어들이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 끌어들여서 대표적으로 이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IMF 이후에 불러닥친 구조조정의 위기들을 정부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노동조합들을 끌어들여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들한테 거의 사실상 양보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가 밑바닥에 있는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의 상층부하고 갈등 구조를 또 양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사정위원회 회담에 들어간 집행부가 전혀 동의도 하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안에 반발을 하고
반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언론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모 의원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언론에 한번 나가면 밑바닥은 그걸 사실로 믿고 집행부에 대해서 막 불신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때 이제 노사정위원회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 안에서 이 경론이 벌어지고 갈등이 심하고 논란이 심하다가 결국은 대의원대회 사고까지 일어나잖아요. 신납병 들고 대의원대장에 신납성 들고 대의원대장에 올라가가지고 회의를 방해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거. 특히 이제 이수위원장 시절에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게 저는 이제 그게 결국은 중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면서 시대 상황이 갑자기 변하고 정치 상황이 변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 정당이 바뀌었을 때 대노동 전략들 그들이 어떻게 가져가냐. 정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우리 중장기 전략이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차분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항상 임기응변식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언젠가 그 코퍼레티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코퍼레티즘. 네, 코퍼레티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코퍼레티즘 당시에 노사정위원회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 난리가 났을 때 코퍼레티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이 대의원대회장에 나와가지고 코퍼레티즘을 얘기하면서 이건 노동자를 팔아먹는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어용 내지는 개강비례로 매도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코퍼레티즘이 그때 당시 잘 뭔지 몰라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용이고 개량주의자 보니까 저도 움찔해가지고 말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제 참 저도 게을렀긴 하지만 코퍼레티즘에서 뒤늦게 여기 정승일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좀 일찌감치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 그런 정부 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정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또는 거기에 노동 관계 일을 하는 노동부의 일부 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민주노총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정부 기구를 이용한 건 아닌데 자본은 치밀하게 그걸 정부가 만드는 노동조합도 일정하게 동의한 그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자본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그런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경총의 상근 부위원장 중에 김남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의 30년 동안 상근 부위원장 하고 있고 완전히 도사예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이나 일부 간부들은 거의 뭐 술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밤낮으로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래된 관계를 가지고 계속 파고들면서 각종 정부기구에서 유혹하고 회의하고 이런 걸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없고 정부기구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큰 전략과 전술 틀 안에서 지금 나가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도 없이 가니까 전부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이 사람이 전파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이 사안은 무조건 전투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사안은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전파와 아류들로 이렇게 엮여 있는 사람들이 가면 대부분이 다 정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부 관계자들하고 상당히 이제 이 인간관계가 친숙해지면 어떤 특정 노동조합, 특히 정부하고 관계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그 집행부가 요청을 합니다. 민주노총이다. 이 문제가 이런데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저는 뭐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하든 자본을 상대로 하든 설사 똑같은 결과물을 쟁취할지라도 조합원들하고 같이 하다못해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다 합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얻어야만이 그 힘이 나중에 정치적인 힘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몇몇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하고 만나거나 회사 임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버리면 조합원들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병화가 되는 거죠. 편한 것을 자꾸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 집회도 잘 안 나와. 위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방식으로 변화돼버리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마치 어디서 돈 주고 데려다 쓰는 이 용병처럼 변해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하면 용병을 선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예 투쟁을 통해서 뭘 풀라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있지만 실제 이제 투쟁을 해봐야 얻을 것도 없다라는 또 한 가지
실제 이제 산업구조나 경제구조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움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런 거에 의해서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인 판단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어져 버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권력투쟁이나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매우 참 비관적인 그런 상황들만 지금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이제 노동자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한 얘기를 다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일단 노동조합이 양적으로도 지금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 다음에 계층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계층이 나눠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정규직 내에서도 고임금 사업장과 저임금 사업장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용성, 그러니까 이게 무기계약직 내지는 약간의 상용성을 가져서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지만 사실상 해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쭉 이어지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은 이제 나중에 제도가 생기긴 있었는데 아직도 1년 계약 내지는 적게는 뭐 6개월 계약해가지고 잘려나. 그리고 이 비정규직 안에서 또 층이 나는 게 조직화되어 있냐 비조직층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계층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모이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죠. 비정규직 문제 중에 더 큰 문제는 여기 조직화되어 있는 비정규직. 조직화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 비정규직들을 전파가 조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그런 조직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파가 조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진당 쪽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조직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새흐름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흐름이라고 하는 전파, 네, 새흐름이라고 하는 전파 조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이버 노동계약 김승호 동지가 하고 있는 사이버 노동계약의 활동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조직인데 또 그 새흐름이라고 하는데도 비정규직을 조직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전파 조직들이 비정규직들을 조직해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시켜서 민노총에 가입을 시켰으면 이제 그들은 조직된 비정규직들이 공식 활동을 하고 공식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뒤에서 이 전파들이 다 배후 조정을 하고 그것이 민주노총의 중앙조직까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공식 조직을 움직이는 것보다 전파 조직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매우 참 비극이긴 하지만 그런 체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돼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정규직을 보면 너무 복잡하게 이해는 다 하실 겁니다. 조직화되어 있는 비정규직과 조직이 안 돼 있는 비정규직, 우리 손도 뻗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 주로 이제 그런 비정규직들이 아직도 무기계약직 수준까지도 가지 못하고 계속 하림없음의 비정규직을 연연하고 있습니다. 뭐 직업 이동도 많죠. 그런데 정규직은 어떠냐? 고임금 정규직이 주로 이제 사무의 뭐 증권이나 쪽에,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서도 대그룹, 대기업들 중심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업이 고임금 노동자들이 많고요. 저임금 노동자들은 IT 산업이 주로 많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이죠. 유통 서비스, 그리고 운송사업, 운송. 주로 이제 육상 운송 쪽입니다. 이제 공기업 안에는 이제 이 철도 궤도 운송은 공기업 안에 다 들어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제 운송 분야, 육상 운송 분야죠. 택시도 마찬가지고, 화물도 마찬가지고.
그 넓게 보면 뭐 서비스, 운송 서비스 영역이 있고 서비스를 다 IT도 요즘 서비스로 분류해버리니까요. 이렇죠. 그 다음에 금융 업종 중에서도 또 뭐 예를 들면 저자본 금융 회사들도 좀 소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무금융 쪽에 대체적으로 이런 데도 전부 연맹이 따로따로 묶여 있어서 주로 이제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에 금속노조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상용, 그 다음에 1년 미만짜리 비정규직까지 금속노조에는 뭐 거의 백화점으로 다 들어있고, 그리고 공동운수노조에도 사실상 여기 백화점 식으로 다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연맹별로 좀 이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노조, 정교조, 좀 특수업종으로 분리되긴 하지만, 그렇고 민간 서비스 연맹에는 주로 백화점,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골프장 캐디 아주 소수이긴 한다는 그런 업종들, 그 다음에 뭐 택시 운송, 그 다음에 화물, 그 다음에 IT는 과거에 KT가 민주노총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임금 노동자들이 있긴 있었는데 KT가 빠져나가고 KT 그룹의 노조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IT 산업의 노조들은 한 3,000명 되나요? 얼마? IT 산업이 전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IT 산업 노동자들이 한 30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조직화되어 있는 거는 20만 명도 채 안 되고요. 그 중에 뭐 민주노총 IT 산업 노조에 들어와 있는 조합은 한 3,000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 민주노총은 자기 실력과 준비와 분석이 철저히 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권력을 놓고 내부에 전파들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걸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단병호 위원장 시절부터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전략위원회라는 걸 형식적으로 세워가지고 한때 좀 활동을 하고 1차 자료집도 내고 내년 있다가 2차 자료집도 냈는데 거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고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폐지가 되고 휴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들이 정말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근데 제 결론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노동조합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책을 못 세우고 그냥 가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준은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본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일본 노동운동이 사실은 저도 자세히 모르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일본의 자본과 공안 세력들은 훨씬 더 우리나라의 탄압 방식보다 더 심하게 그리고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60년대에 일본 국처를 민영화시키는 과정에 일본은 옛날부터 국서노조가 활용됐었으니까요. 일본 국처의 그때 조합원이 한 48만 명쯤 됐었다고 해요. 국처노조가 전체를 합치면. 근데 이걸 민영화시키려고 하니까 민영화에 대부분이 다 반대했었는데 반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조직별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노라고 이제 약칭으로 쓰고 있는데 옛날부터 쭉 정통성을 자기네들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철노조입니다. 조합원은 얼마 안 되고 주로 해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끝까지 파업을 고수했고 실제 파업까지도 끝까지 간 노동조합이에요. 그리고 해고자들이 한때 1,700명 정도 됐었고 지금도 1,000명가량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해고자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숫자는 몇십 명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JR 동노조와 선노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전에는 주로 이제 기관차 분야, 화물 분야, 그 다음에 전기 분야, 이렇게 이런 데 속해 있는 노동조합들이 원래 하나의 노조로 있다가 민영화 이후에 동일본 철도 주식회사와 서일본 철도 주식회사로 갈리면서
JR 동로도 JR 선로로 이제 노조가 두 개, 크게 보면 더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큰 노조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분열돼서 회사가 나뉘면서.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이 사람들은 처음에 국무하고 똑같이 파업을 해서라도 민영화를 막아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전술을 바꿨어요. 민영화 찬성 쪽으로 갑자기 전술을 바꾸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을 바꿀 때의 과정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질서 있게 했어요. 상당히 질서 있게 해서 뭐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부끄럽지 않다. 그때 당시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는 조합원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조합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 조합원만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자기 조합원들만 뚫뚫 뭉쳐가지고 결국 살아남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또는 처음부터 소수이긴 한데 그 연무원 아시죠? 연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노조는 처음부터 민영화를 그냥 뭐 특별하게 입장 없이 민영화 되면 되고 말은 말고 뭐 이런 단위가 있어요. 쪽수는 많지만 조직은 매우 약했던 조직이었었죠. 근데 요 단위가 결정적으로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다 민영화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여기는 끝까지 가고 여기는 중간에 민영화를 받아들이고 여기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당시에 일본 뭐라고 그랬는데 철도청장이라고 불렀나? 거기 철도청장이라고 불렀을 거야. 이 철도청장이 파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연합해서 파업까지 이제 일정을 박아놓고 민영화를 반대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계속 냈을 거 아닙니까? 파업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철도청장이 갑자기 선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그 변사체로 발견되고 나서 경찰들이 일단 조사를 시작하고 공안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노동조합의 활동가 중에 누가 살해를 한 것 같다. 이게 그냥 추측성 기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언론에 그렇게 뜨기 시작하면서 일본 언론들이 우리 조선일보, 동아일보보다 더한데요. 이걸 막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실제 그런 개연성도 전혀 없는데 언론이 그렇게 하게 하니까 철도청장을 죽인 범인은 노동운동가들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갑자기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파업을 거의 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전략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요거거든요. 일본 애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지금까지 철도청장을 죽인 범인들을 지금까지 못 잡았어요. 거기 미제 사건도 끝났는데. 요 시대에 일본은 우리 이 사건에서 정파를 갈등이 심했는데, 뭐 야쿠자끼리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대 정파의 수장을 죽여서 그 정파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 경찰청 애들한테 빌미를 줘가지고 특정한 정파를 탄압하려면 그쪽의 수장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지금까지 그 범인이 안 잡힌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한다. 일본 이 노동운동가들이 이건 틀림없이 저 새끼들이 우리도 뭐 의문사들이 들어있었잖아요 옛날에. 이게 의문사예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한 조직의 대장을 모시는 거나 그 대장을 따르는 그런 강도가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두머리 그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약간 민족적 또는 그 나라의 풍토가 달라서 그런지 한 그룹에 거기에 뭐 현마르크라고 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그 저기 정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적군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파벌을 대표하는 대장들의 지도력이 굉장히 강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조직의 집행부를 야 너네 그만두고 애들로 전부 집행부 교체해라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질 정도로 그런 이 오야봉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조직을 없애거나 힘을 약화시키려면 거기 대장을 죽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니까 조직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상대 정파의 수장을 죽이는 사건이 하나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후에 그거를 경찰들이 써먹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정파들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가고 있지는 폭력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노총이 올해부터 직선제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등록을 하고 11월 아마 16일쯤 22일쯤 되겠네요. 22일부터 15일간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내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는 날짜인데 미수사 런닝메이트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미수사 런닝메이트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밑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 다 드러나긴 하겠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일부가 가고 있어요. 통진당 쪽하고 연합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로 보면 소위 이제 왼쪽 선수들이라고 하는 노동전선과 좌파 노동자의 두 개 단위가 연합해서 한 팀을 낼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들 서로 이제 위원장하겠다고 그러면서 조정이 안 된 걸로 있고 그러면 최소 2팀 내지는 3팀 정도 그리고 어디서 어느 단위에서도 누가 뭐 유수사를 마치고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2팀 내지는 3팀 정도가 경선을 들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출마해서 어떻게 당선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노총이 자기 실력에 걸맞지 않게 아까 제가 이제 위기 상황들 좀 더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는데 내부의 정파들 간에 서로 경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역으로 직선제를 치르려면 농협 조합장들과 중소기업 조합장들을 선거하는데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노총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차라리 위탁을 해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공무원노조 사람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서 정보가 다 들어간다. 그건 안 된다 해서 위탁을 안 하고 지금 직접 선거관리를 다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이 2,550명이 필요해요. 전국 다니니까. 전국 다니니까. 요원이 선거관리 선관위원이 2,550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투표구가 2만 개입니다. 2만 개. 63만 명이라고 하는 거였죠. 63만 명이 명단이 아직 다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63만 명 정도가 직접 선거를 하는데 투표구 2만 개면 우리나라 지자체 선거나 총선할 때도 투표구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2,550명은 대충 한 4% 정도, 전체 조합원의 4% 정도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사출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꽉 짜여져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사고는 안 나겠죠. 근데 현재 2만 개의 투표소를 관장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게 우선 투표구에 이거부터, 2,550명이 아니고 25,500명. 25,500명이 필요한 선거관리위원. 그러니까 엄두도 안 나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제가 이제 뭐 공개적으로 토론에 나가서도 민주노총 토론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엄두도 안 나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우리 실력이 맞지도 않게 이렇게 직선제 해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도박판에서 위험한 배팅이 많이 내긴다고 하지만 민주노총 사업이라는 게 무슨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준비가 철저히 돼 있냐라는 게 확신이 안 드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런 얘기까지를 제가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건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사고 또는 투표에서 있게 될 부정 부패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언론에서 사실 언론에서 순수하게 보면 민주노총이 직선제로 지도부를 뽑기 위한 과정으로 돌입하게 되면 일정 정도 보도를 해주는 게 맞는데 보수 언론은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완전히 대서특비를 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순조롭게 선거가 진행돼서 순조롭게 집행부가 탄생해도 사실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6억이 듭니다. 6억 이상이 들어요. 시간과 노력과 돈에 비해서 성과는 별로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건 그래도 다행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고가 나서 선거 후유증이 생기고 선거 결과물이 안 나오는 선거로 가면 민주노총이 정말 놀랍 이상의 충격에 빠져서 그걸 수습하려면 굉장한 지금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제가 예측하는 대로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선거에 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보고 그래서 후보들을 설득해보고 이랬는데 이미 뭐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각자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편이 돼서 사실 그걸 통제할 누구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통제할 그런 조직과 단위도 없고 민주노총이 공식 기구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공식 기구도 나서지 않고 있고 이래서 그냥 우려되는 정도 상황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기까지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결국 전망하고 연결될 건데 첫 번째는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양화되어 있는 계급 내의 계층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게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제대로 세우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노동운동이 이 사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 내 속에서 노동운동의 역할과 임무를 전략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저는 이 다른 것도 과제가 뭐 구체적인 과제들이 있는데 이 세 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과제 아무리 많이 세워도 민주노총은 앞으로 전망을 긍정적인 전망을 세우기가 어려운 그런 조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뭐 이 현상적으로 있는 다양화된 아까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다양화되어 있는 계층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과제라는 것도 그렇고 지도체제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내부에 분열되어 있는 정파의 구조라 그게 정파로도 분열되어 있지만 이미 계층 간에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지도체제가 잘 서가지고 지도부의 노력에 의해서 풀어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 역시 또한 정파하고 이런 계층 간의 갈등 구조를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나마 내부에서 동의가 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정파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나마 서로 조금씩 접근이 되는 게 이 사회 속에서의 노동의 역할인 건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까지만 딱 동의가 돼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그러면 정치적으로 푸는데 어떻게 풀 거냐. 그동안의 민주노총의 전술이라는 게 전투적 방식과 대화 방식을 조화시키면서 사업을 풀어왔는데 그래도 이게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 전투적인 방식에다 한 80% 이상의 비중을 두고 대화는 어쨌든 전투의 힘을 가지고 대화를 추진해서 풀었다고 한다면 어느 시기부터인가는 전투는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아예 대화도 안 돼 있고 전투의 성과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단식 농성을 하든 집단 농성을 하든 투쟁을 계속해도 조합원들은 지치고 돌아오는 성과물은 없고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투쟁에 대한 승리 자신감은커녕 투쟁에 대한 비관론만 더 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회복시키려고 하면 저는 정치적 행동에다가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둬야 된다.
왜? 이미 민주노총의 조합은 아까 제가 전노역을 굳이 얘기했던 거는 숫자하고 상관없이 한 조직이 전체 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그리고 전체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노동자들까지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요. 이걸 뭔가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뚫지 않으면 안 되는데 원래도 민주노총이 전략은 크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런 전략은 있어요. 이 전략이 있었죠 원래. 모든 조직을 산별로 재편하고 그 다음에 노동중심의 정치 세력화를 이뤄내고 이 전략은 있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산별로 좋아도 지금 반토막짜리도 아니고 절름발이 형태고 정치 세력화는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거는 다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내부에 갈라져 있는 노동운동이 약화되어 있고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외부로부터 정치를 공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죠. 외부로부터 정치적 역량을 공급한다라는 게 뭐 우리 삼인주의 뭐죠? 삼인주의를 어쨌든 가까이 하고 계신 분들이 괜찮은 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체 지금 뭐 정치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새정치연합 개판이고 새누리당은 뭐 나라를 거의 말아먹고 있는 상태니까 제3의 새로운 정당을 지금 갈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때 정당이 하나 괜찮은 정당이 생겨가지고 글로 쫙 흡입이 되면 그건 사회적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보는데 그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거 한번 따라가 볼 만해 하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노동 쪽으로 가해지면 노동 안에서는 어쨌든 그 바람이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치 문제는 이제 뭐 그것과 관련된 정치적 방향, 정당 문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별도의 문제고 노동은 지금 그게 필요한 거꾸로 외부로부터 충격과 외부로부터 수혈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사 상태인 거죠. 결론은. 뭔가 있기는 있으나 곳곳에 있기는 있으나 그것이 조합이 안 되고 서로 부딪히면서 악성 바이러스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 그나마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노동운동이 조직도 70~80만 명 되는 데다가 돈도 활동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 내에서 가장 큰 운동 조직 중에 하나인데 그 큰 덩치가 지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 결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지도체제라도 잘 선거를 통해서 잘 뽑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한 달 뒤 또는 2달 뒤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넉넉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매우 좀 암울한 얘기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민주노총 상태가 이렇습니다. 결론을 저는 안 되는데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역시 현재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대표하고 있는 노동운동이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운동이든 뭐든 우리 사회 구조를 인적 구조를 보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900만 명쯤 되는 중에 2,600만 명쯤이 경제활동 인구고 이 중에 700만 명쯤이 영세 자영업자고 1,900만 명이 임금 노동자입니다. 대략. 그리고 뭐 요즘도 뭐 1,600만 노동자 어쩌고 그러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대략 한 1,850에서 1,900만 명이 임금 노동자이고 임금 노동자가 먹여 살리고 있는 또는 이게 이제 누구가 똑같이 임금 노동자로 편입되어 있기도 하지만 2.9명이래요. 우리나라 1인당 가족 부양가족 수가. 이게 공무원들 부양가. 그럼 공무원들이 평균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1인 가족도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대략 한 1인당 부양가족 수를 아주 최대로 낮춰서 2명이라고 치더라도 1,900만 임금 노동자 곱하기 2를 하면 3,800만 명 정도가
임금 노동자의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대충 비슷해지는 게 4,900만 명 중에 한 5% 정도 더 많이 잡아야 10% 정도의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95%라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95%라고 하니 사실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저임금 계층이 아니라 어쨌든 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을 노동 계급이라고 해도 또는 못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략의 이 수치는 비슷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구조 안에서 꼭 노동운동을 민주노총한테만 맡길 거냐라는 거가 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국민의 문제, 국민이라는 표현은 뭐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중이라고 치고 인민이라고 치고 어디 가면 국민이라는 표현 쓰면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나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국말이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전체 일반 요 소위 부유층을 뺀 나머지 인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리고 인민에 대한 가려운 데를 누가 긁어줄 거냐. 이제 노동운동이 대표해서 저는 긁어줄 수 없다고 보고요. 노동운동이 환골탈태 해가지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역시 괜찮은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 정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안들을 전부 아젠다로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선방을 내리기 시작하면 저는 노동운동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일부 좀 건강한 사람들은 뭔가 노동운동이 계속 임금 인상 투쟁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조합원들도 설득하고 길거리로 끌어내기도 하고 뭔가 노동운동이 사회로부터 박수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체 국민이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을 아젠다화해서 그걸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해나갈 때 노동운동이 칭찬을 받을 거다. 근데 지금 노동운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바깥에서 이런 운동을 만들려면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만들어지면 노동운동 상당 부분을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무슨 공식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당에 대해서 뭐 대타적 지지를 하거나 전폭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돈도 내고 사람도 내고 하자 이런 결의를 하기는 이제 영원히 거의 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노총 정치위원들 중에 일부가 브라질을 갔다 오더니 노동조합과 정치 정당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더라. 아니 그게 지도상에 없었던 걸 한국의 민주노총이 선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 가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아니 노동조합하고 정당하고는 완전히 뭐 따로라고 생각을 하던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브라질 피트상이 잘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또 당선됐더라고요. 잘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그거가 전형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굳혀갖고 온 친구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미 이제 한국도 특정 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노총이 대의원들을 통해서 배타적 지지를 방침으로 정하거나 전폭적으로 돈도 내고 사람도 내고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잘 돼서 시간이 더 지나면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끙끙 앓고 있는 상태고 다 지금 병에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지금 삼인주의를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병이 덜 걸려 있어요.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좀 도와주십시오.